웰컴 백 투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사진 보시면 랜셋이라는 저명한 의학 저널에 지난 19일 날 중요한 연구 결과 발표됐습니다. 제목이 The Overlooked Pandemic of Antimicrobial Resistance. 항생제 내성이 팬데믹처럼 좀 퍼지고 있는데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As COVID-19 rages on, the pandemic of antimicrobial resistance continues in the shadows.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COVID-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이렇게 발광을 하는 사이에 눈에 띄지 않게 AMR, Antimicrobial Resistance, 항생제 내성입니다. 이것이 AMR도 또 다른 팬데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먼저 한국에 있는 연구 자료에서 항생제 내성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특정한 혹은 많은 종류의 항생제 영향을 받지 않고 정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면역력이 그 세균과의 전쟁에서 져서 질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갈 수도 있는데 내 몸이 이걸 치료할 수단이 항생제뿐인데 새로운 어떤 세균은 항생제한테도 지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환자는 일찍 퇴원하고 살아나가는데 항생제 내성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병원에 더 오래 입원해서 더 고생할 수 있고요. 살아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의 원인을 지금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나 당연한 분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재 내성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Intrinsic Resistance라고. 그래서 내용은 이겁니다. 원래 세균도 자기 어떤 그 전투력을 타고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은 내재 내성을 깨부수도록 만든 게 바로 원래 항생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 걱정이 없고요. 문제되는 것은 두 번째로는 획득 내성이라는 겁니다. Acquired Resistance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가령 이질균이 처음에는 항생제로 쩍각 죽더니 즉 치료되더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항생제를 양을 더 줘도 안 낫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로 관찰된 거죠. 이거를 획득 내성이 생겼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뭘까? 모르죠. 연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랍니다. 돌연변이 이런 말 나오면 의사나 연구자들도 우리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정리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절대 모른다는 말은 안 하죠. 말을 이렇게 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돌연변이 돼서 획득 내성이 생기거나 그래서 획득 내성이 생긴 그 유전자를 이제 서로 교미도 하고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퍼져나갈 때 수평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성이 생긴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 랜셋에 발표된 논문은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의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영어는 할 줄 아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국 워싱턴 대학이 전 세계에서 연구진 140명 이 정도면 상당히 대규모인 것 같은데 이거 꾸려갖고 전 세계에서 4억 7,100만 명 환자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답니다. 엄청난 자료를 분석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것 같고요. 연구 제목이 이겁니다. Global Burden of Disease, Injuries and Risk Factors Study 2019. 2019년도에 세계 질병, 상해, 위험 연구, 이렇게 위험 요인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Risk Factors Study. 이렇게니까. 그래서 항생제도 결론은 이겁니다. 항생제도 안 통하는 즉 이거 걸리면 고생하다 죽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가 이미 전 세계에 확 퍼져 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망자 중에서 항생제 내성균 직접 원인이 된 경우는 127만 건, 간접,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 죽은 사례는 495만 건. 그런데 같은 해에 2019년에 에이즈 사망자 86만 건, 말라리아 사망자 64만 건.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항생제 내성 중에서도 다제 내성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항생제를 동시에 집중 투여해도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제 내성균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황색 포도상규균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주로 감염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병원이 정말 무서운 곳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병원은 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0 미만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사망자 중에 5분의 1이 항생제 내성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꼭 어린 아이들이 결국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서 그 물려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치료가 안 되니까. 예.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5명 중에 1명의 아동이 50 미만의 아동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대응책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응책 그러면은 안고는 돈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왜 돈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그 돈 들여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응책 그러면 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1번, 감염 방지를 위해서, 즉 현재의 항생제가 적절하다는 것은 오용, 남용 없이 사용되도록 하는데 돈을 더 쓰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항생제 내성균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항생제를 개발해야겠죠. 예. 뭐, 이렇게 두 가지 이런데 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돈 달라. 이 말입니다. 대응책은. 다 좋은 말인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의료산업의 잠재적 객체, 우리들. 의료산업의 잠재적 객체 아닙니까?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 아닙니까? 우리 각 개인에게는 거의 영양가 없는 소리입니다, 저거. 예?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개인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코로나 팬데믹 퍼질 때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항생제 내성균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립니다. 내 몸에 항생제 들어오는 거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네?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통에서 내가 스스로 주입하는 행위를 스톱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항생제가 내 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주사 또는 처방약으로 내 몸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관련되는 팩트들, 참 재미있는 팩트들이 많아서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항생제 우유, 항생제 계란, 이거 말이죠. 네이버에서 이런 제목으로 항생제 우유, 항생제 계란으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수십 년간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즉 이 논쟁은 지난 수십 년간 주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감입니다. 또는 세균 덩어리, 즉 고름우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말이죠. 당국은 언제나 항생제 우유나 항생제 계란은 유통되지 않았다. 고름우유는 유통되지 않았다. 이렇게 업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이 축산업계 로비가 막강하다는 거죠. 자, 항생제는 인간이 만든 물질입니다. 물질은 저절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축적됩니다. 항생제는 인간이 만든 물질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우유나 계란에 항생제가 지금 엄청 들어있다는 건데 그 항생제 젖소나 암탉이 만든 거 아니고요. 인간이 젖소와 암탉의 몸속에 주입한 것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그 항생제 공짜 아니잖아요. 항생제 주입한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닌데 내 돈 들여서 주입하는데 이거 왜 합니까? 젖소나 암탉을 너무 사랑해서 건강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병 걸려 죽으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 걸리지 말고 빨리 크라고, 그래야지 빨리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호르몬제 마구 투입하는 것이죠. 고기 만드는 비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운동 부족, 햇빛 부족, 그래서 건강이 매우 취약한 그 어린 동물들에게 항생제, 호르몬제, 범벅이 된 사료를 갖다 먹여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젖소와 암탉 몸속에 남아있다가 우유와 계란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젖소나 암탉에 축적된 항생제, 호르몬제, 이거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양식된 생선 등에 풍부하겠죠. 풍부할 겁니다. 그 참치가 뭐 먼 바다, 깊은 바다에서 잡힌다고 깨끗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던데, 예? 수원 중독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내용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이거 못 먹게 하죠.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우유는 액체로 된 소고기, 액상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엄마 젖은 사람 고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본질입니다. 이건 뭐, 그래서 젖은 말이죠. 젖은 포유로 유아기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와, 영국판 젖소부인 기사가 있습니다. 젖소부인. 젖을, 즉 사람 고기를 어른 남자들한테 팔아갖고 돈 벌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젖을. 그런데 이것은 중공에 오면 완전히 애교거리죠. 아예 사람 젖 판매가, 즉 사람 젖을 판매한다는 것은 사람 고기 판매하는 겁니다. 왜? 젖은 액체로 된 고기니까. 예. 그래서 이거 완전히 사업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젖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하여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사람 젖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식당에서 어떤 남성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간염 그 위험 때문에 결국 중단됐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젖으로 비누 만들어 지금 성공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 비누 사진이 사람 젖으로 만들었답니다. 한국에서도 아예 모유 은행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거래하자고 어떤 국회의원이 말하고요. 국회에서. 그러면 당국이 맞장구 치고, 취지는 이거죠. 악의 심청이 굳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방향을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여튼 사람 고기 판매하자 이겁니다. 본질은.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이 역시 기술 한국도 앞섭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 고기에 특정한 성분을 뽑아서 전 세계에 팔아치우겠다는 그런 야심만만한 한국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AP 테크놀로지라는 기사입니다. 맘스타민 어쩌고 저쩌고 쭝얼쭝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젖은 출산한 포유류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먹여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략 1년 정도죠. 그래서 사람 젖을 인유, 소젖을 우유라고 말한다면, 사람 젖을 인유라 한다면은 인유의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상품화하고, 이것이 만약에 수요가 늘면은 인유의 수요가 늘 거 아니겠습니까? 인유를 짜는 노예를 사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인공 임신시키고 출산된 아이는 하여튼 적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젖만 짜내고요. 더 이상 젖이 안 나오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유를 얻기 위해 인간이 젖소와 송아지에게 하는 짓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사람 젖을 짜내는 여성은 세균이나 항생제 내성 검사 이거 제대로 합니까? 안전할까요? 소젖보다 사람 젖에 세균이나 항생제 내성이 더 적다고 누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검사해야겠죠. 시스템을 갖춰야겠죠. 원래 그러니까 다 자란 포유류 이걸 성체라고 하죠. 젖이 기능적으로 필요가 없고요. 해롭다고 봅니다. 해로운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균과 항생제 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위생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더라도 쓸데없는 짓,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이 항생제 내성이란 이 팬데믹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거 분명히 앞으로 더 가속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그런 그 이유들, 사람의 몸에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항생제가 주입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식생활을 통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우유 마실 때마다 그게 항생제 품하시는 겁니다. 항생제와 호르몬제로 범벅이 된 소기름을 들이키는 겁니다. 본질은. 그래서 해롭다는 겁니다. 계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항생제 내성 팬데믹의 개인의 대응책 무엇인가? 내 몸에 항생제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해라. 그래서 1번 음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주입하지 말라. 2번 병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주사 또는 처방약으로 내 몸에 주입하는 기회를 최소화시켜라. 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음식 통해서 내가 스스로 주입하지 말자. 그 대책은요. 비건식입니다. 비건식. 일체의 고기, 일체의 생선, 일체의 우유, 일체의 계란 안 먹는 것입니다. 비건식이 최고의 대응책입니다. 이미 그 비건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 경험적 근거 제가 지난 그 2년간 여러 영상을 많이 올려뒀습니다. 건강하게라는 그 폴더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험적 근거라고 했을 때 제가 비건식 7년 차이고요. 7년 차. 뭐 7개월이 아니고 7년 차입니다. 이제 말할 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집 반려견, 그 토이푸들, 보리도 비건식으로 매우 건강하게 같이 잘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서너 번씩, 그러니까 요즘 겨울이 아주 추울 때 토이푸들이 추위에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하 한 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안에 조끼 입고 외투 입히고 해도 추위를 타서 추우면 안 나가는데 안 추우면은 그냥 산길 같이 뛰어다니는데 보통 그러니까 산에서 뛰는 거리만 보통 10km 집까지 왕복하면 대략 한 12km, 13km 이렇게 운동을 깔끔하게 소화합니다. 그래서 비건식을 과식하지 않고 햇빛, 구체적으로 적당한 자외선 쬐이면서 땀이 나도록 운동하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아야 치료 목적의 항생제 강제로 투입당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일단 병에 걸려버리면 환자는 치료의 객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치료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약물의 실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평소 이렇게 비건식 소식하면서 햇빛 쬐이며 땀을 운동하는 이런 건강 생활을 해야 자기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세균에 기인하는 병에 잘 안 걸리고 혹시라도 걸리더라도 쉽게 빨리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